이번에는 챕터 4 전송 매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데이터 레이트 전송률과 거리 이걸 결정한 디자인 요소를 보게 되면 일단 밴드위스 대역 폭이죠. 높은 밴드위스가 높은 전송률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송 손상, 어떤 손상, 그 감쇄라든지 또는 거리 제약, 감쇄 같은 것 때문에 이런 손상은 결국 거리를 이제 제한시키는 이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피어런스, 간섭이죠. 어떤 중첩된 주파수 대역에 있는 신호로 인해서 그 간섭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신호가 왜곡되거나 또는 뭐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간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리시버의 개수, 리시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감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그 데이터의 전송률과 거리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그 이제 이 전자기 스펙트럼 통신에 사용되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밴드위스를 보이고 있는 건데 주파수 대역으로 보자면 여기 라디오 이쪽이 이제 AM이죠. 여기 부분이 AM 그다음에 FM 이쪽이 이제 TV 쪽이 또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그다음에 가시광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제 빛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높은 주파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 그 트위스티드 페어나 코엑셜 케이블 이쪽 와이어죠. 와이어를 통한 데이터 전송과 여기 무선 데이터 전송, 그다음에 이것도 와이어긴 한데 그 광 케이블 이용해서 전송하는 이런 그 매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자, 그 유도 매체의 그 포인트 투 포인트 점대점 전송 특성을 보게 되면 자,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해서 두 선이 꼬아 있는 형태예요. 두 선이 꼬아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멀티페어 케이블에 또 여러 개 이제 두 선이 꼬아서 여러 개가 가는 거,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광학 섬유, 광섬유죠.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주파수 범위는 대략 뭐 0에서 3.5km, 얘는 1메가. 그다음에 감쇄력은 킬로미터당 요만큼씩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딜레이 킬로미터당 5마이크로 세컨드. 중간에 이제 리피터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는 2km 간격으로 리피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코엑셜 케이블, 동축 케이블은 이제 그거에 따라 또 거리가 범위가 넓죠. 그다음에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40km, 상대적으로 리피터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 그 매체 유선으로 돼 있는 그 가이디드 미디어 뭔가 이제 이거 유도되죠. 유도 매체. 그러니까 케이블 같은 거예요. 유도 매체라는 게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광 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유도 매체에 따른 특성은 결국은 전송량과 밴드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송량과 또는 리피터의 개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보면 코엑셜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는 500MHz, 광섬유는 테라헤르츠 단위예요. 여기 굉장히 큰 밴드위스가 되겠죠. 밴드위스 폭이 크고 엄청나게 높은 전송률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이 선을 보여주는 거고 가장 저가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두 와이어 두 개가 서로 꼬아져 있는 상태예요. 꼬아 놓은 거는 어떤 전자기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꼬아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많이 꼬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달라지게 돼요. 양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동축 케이블. 이 안에 도체가 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도체가 이제 절연체가 감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또 컨덕터가 하나 더 있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안에 외부로 이제 감싸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전자기적인 특성을 보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 광 케이블이죠. 빛이 반사가 돼서 빛으로 전달하는 형태가 돼요. 빛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대역폭을 보이고 그래서 전송률도 훨씬 더 높게 되는 거죠. 자, 트위스티드 페어에서 보게 되면 트위스티드 페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전자기적인 그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꼬아 놓은 거예요. 전자기 그 주화서 꼬아놨고 그 가격은 어쨌든 가장 저렴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그 구리선이 연속적으로 이제 꼬아져 있는 형태, 규칙적으로 꼬아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서 전자기적인 특성을 좀 더 높이게 되고요. 보통 이제 와이어 이 한 쌍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링크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어 쌍이 그 한 케이블 안에 같이 들어가 있게 돼요. 우리 보통 UTP라고 하는 그 이더넷 유선 랜 연결하는 곳에 보면은 총 8핀이죠. 이 쌍이 4쌍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화선은 4핀 2쌍이 들어가 있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케이블이 돼요. 자, 트위스트 페어의 그 주파수 특성을 보게 되면 대략 이게 10의 2승, 3승, 4승에서 봤을 때 그 어테뉴에이션 감쇄가 점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대략 여기가 이제 메가헤르츠가 되는데 또는 100kHz 이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감쇄가 높기 때문에 사용하기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 이상을 가게 되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이 뒤에 그림은 이제 또 뒤에 각각의 특성에서 나오게 돼요. 자, 이 트위스티드 페어에서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언쉴디드 트위스티드 페어하고 쉴디드 트위스티드 페어. 그래서 UTP라고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고 STP라고 얘기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 그 유선 랜이 UTP를 이용하고 있죠. UTP 케이블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쉴디드 돼 있기 때문에 얘보다 좀 더 높은 그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쉴디드 또는 포일 FTP라고 하는 포일 방식을 또 사용해야 좀 더 높은 전기적인 특성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 얘기했던 유선랜 같은 경우는 4개의 페어로 구성되어 있죠. 4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또 이제 색깔로 해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케이블로 이제 또 다시 그 피복으로 만들어 덮여져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전화선은 두 쌍, 4개의 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쉴디드는 그 겉에 다시 또 그 감싸고 있는 거죠. 전자기적인 특성을 위해서 그 바깥을 또 다시 감싸고 있어서 더 나은 이제 간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성능을 보이게 되고 가격은 또 비싸지게 되는 거죠. 자, 이 UTP라든지 이 트위스티드 페어는 카테고리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 5, 6, 6A, 7, 7A 이렇게 되죠.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밴드위스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 타입도 이제 좀 더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UTP 그 언쉴디드에서 이제 쉴디드로 또는 포일 방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느린 속도에서 사용하는 애들 이제 뭐 100MHz 많이 예전 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500MHz 사용되는 거. 요즘에는 10GBps짜리도 나오고 있죠. 10GBps. 그런 데서는 이제 SFTP라고 해서 쉴디드 포일 트위스트 페어. 포일이라는 것은 겉에 은박처럼 이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에가 쉴딩이 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간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그 방지가 되겠죠. 그러면 케이블 값은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전에 UTP 케이블 가격과 이 케이블 가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가격 차이가 돼요.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그 감쇄력도 커지고 노이즈도 쉽게 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UTP 같은 경우에는 각각 요게 이제 트위스트 페어죠. 이렇게 둘, 세 개, 네 개.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이 있죠. 요게 이제 보통 우리 UTP라고 하는 게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UTP가 있고 STP는 자 여기 또 겉에 하나가 더 또 쉴드가 됐죠. 쌓여졌어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각각 그 구리선 피복 있는 구리선을 두 개씩 꼬아 놓은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는 두 쌍이 다시 하나의 묶음으로 피복이 또 됐죠. 그 다음에 SFTP, FSTP 또는 뭐 SSTP라고 하는데 요 놈이죠. 요 놈. SFTP라고 보면 요 녀석은 자 여기 외곽 최외곽에 또 한 번 또 감싸졌죠. 쉴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 구리선에 대한 피복이 있고 페어끼리 묶이는 또 피복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전체를 또 묶어주는 그 쉴딩이 있어요. 훨씬 더 어떤 외부 간섭에 대해서 더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꼬이는 양이 다르죠. 카테고리 5하고 5E, 6를 보게 되면 눈에서도 보이겠지만 꼬이는 양이 다르죠. 그래서 꼬임이 많을수록 더 이제 서로 그 같은 꼬임이 있으면
서로 간의 전자기적인 특성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끌어당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전자기적인 특성이 있어서 더 안정적으로 그 데이터 공급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니어 앤드 크로스톡이라고 해서 요 이제 뭐 근단 인근 누화, 우리말로 하면 근단 인근 누화라고 하는데, 근단 니어 앤드죠. 근단 인근 누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넥스트는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코엑셜 케이블을 보게 되면, 우리 코엑셜 케이블은 보통 그 TV에서 많이 사용하죠. TV 안테나에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안에 여기 컨덕터가 있고, 또 외부에 컨덕터가 있죠. 쭉 감싸서 있도록 감싸서 있고, 그다음에 피복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달하게 되면 앞에 봤던 트위스티드 페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분야가 그림 여기 있네요. 안에 이제 구리선이 있고, 여기 절연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케이블로 이렇게 돼 있죠. 쫙 감싸서 전달되는 형태. 이렇게 이제 그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이 좋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앞에 다시 보면, 자, 뭐 원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부에 와이어 컨덕터가 있어요. 다양한 트랜스미션 미디엄으로 사용이 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특히 TV 분배나 먼 거리에 전화 전송을 할 때, 또는 랜, 옛날 랜이에요. 요즘엔 코엑스 케이블 쓰는 랜을 못 봤는데, 옛날 그 랜을 구성할, 지금은 UTP를 쓰잖아요. 현재는 랜 구성할 때 UTP를 많이 사용하는데, 옛날에 이 동측 케이블 이용했어요. 요걸 이용해서 T자로 여기 이제 컴퓨터에 꼽는 거예요. 이렇게 꼽고 이렇게 꼽는 형태.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동축 케이블로 랜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T자 커넥터 이런 거 달아가지고 서로 했었는데, 아무튼 요즘에는 이제 이거보다는 UTP의 허브를 이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허브와 UTP를 이용하는 방식. 자, 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 신호 둘 다 뭐 전송하는 거 문제 없죠. 그래서 이제 뭐 매 킬로미터당 그 이제 앰플리파이어 증폭기가 필요하고요. 대략적인 스펙트럼 500MHz 이하에서 보낼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TV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이제 이런 케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그 신호를 전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신호 마찬가지로 킬로미터당 이제 리피터가 들어가게 되고, 높은 데이터 레이트로 이제 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거죠. 자, 코엑셜 케이블은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위에 얘하고 보면 10의 16승, 아니 10의 6승, 10의 7승이 요만큼이에요. 여기죠. 여기서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엑셜 케이블은 좀 더 높은 밴드위스,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한 케이블에 해당해요. 자, 광섬유를 보게 되면, 광섬유는 말 그대로 광이에요. 빛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는 거죠. 빛은 굉장히 높은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빛을 쏘면 그 안에 광섬유를 통해서 빛이 이제 반사가 돼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유리나 플라스틱 코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빛을 쏘는 거죠. LED를 이용해서 빛을 쏘면 그 빛이 반대쪽에서 그 수신을 할 수가 있겠죠. 빛을 깜빡깜빡하게 되면 그 반대쪽에서 그 빛을 읽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송신부와 수신부단에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빛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냥 일반 진공에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전달되지만, 실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속도가 느려지지만 그래도 속도는 빠른 속도죠. 다양한 글래스, 유리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이제 광섬유를 위해서 사용이 돼요. 모양은 이렇게 이제 그 원통형 실린더리컬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각각 이제 이 안에 빛이 전달될 수 있는 그 유리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들은 구리처럼 딱 꺾거나 이러면은 끊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구리처럼 서로 연결하고 이런 게 안 돼요. 광섬유는. 그래서 그런 설치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거리 통신 여기서 잘 사용되고 있고, 성능, 가격 이런 거에서 모두 장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자, 그리고 이 광섬유는 보통 하나로 사용되지 않고 다발이라고 그러죠. 다발. 이 하나에 여러 개의 그 광섬유가 들어가겠어요. 이 하나가 회선이 되겠죠.
전화 회선이 돼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제 보는 것처럼 빛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그 광다발이 보이게 되는 거죠. 얘의 장점은 이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 용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트 수백 기가 bps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빛이기 때문에 그 어테뉴에이션이 굉장히 적겠죠. 감쇄가 적어요. 그다음에 작은 크기에 가벼운, 다른 그 구리선 대비 가볍고요. 그다음에 뭐 코엑셜이나 트위스트 페어보다는 훨씬 더 얇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 다발로 묶어서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 그다음에 감쇄, 어테뉴에이션이 적고 전자기적으로 아이솔레이션, 이 아이솔레이션 시켜서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외부의 간섭이 적은 거죠. 그다음에 리피터의 거리를 좀 멀리 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쇄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쇄가 적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자, 이제 이 광섬유가 사용되는 부분은 보면은 이제 장거리 트렁크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메트로폴리탄, 광역이죠. 광역 통신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루럴이면 이제 농촌 지역 이런 쪽에서 이제 교환용으로, 그다음에 가입자 루프, 랜 이렇게 쓰이게 돼요. 근데 랜에서는 이게 이제 광섬유는 글쎄요, 랜에서는 별로 본 적은 없네요. 근데 맞다. 랜이라기보다는 서버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럴 때 이제 광섬유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 이제 그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될 때, 그때 이거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디지털로 된 신호가 있겠죠. 전기적인 신호가 있으면 얘를 빛으로 바꿔줘야 돼요. LED나 레이저를 이용하겠죠. 그럼 광 케이블 통해서 보내고 이쪽에서 받는 수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라이트 센서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 다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요만큼 빛으로 다루는 부분이 필요하죠. 요걸로 변환 장치만 있게 되면 우리가 광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주고받는 방식에서는 인풋 펄스로 해서 주고받게 되는데, 자, 이게 서로 반사가 돼서 가끔 뭐 뚫고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일부분은 반사가 돼서 전달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레이디드 인덱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서로 튕기면서 모이는 거, 아니면 직선으로 싱글 모드로 전달되는, 이런 전달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사용되는 범위를 보게 되면 뭐 파장에 따라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지지만, 대부분 보면은 주파수 범위가 테라헤르츠 범위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건 이제 메가헤르츠 범위였죠, 보통. 근데 헤르츠 범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기 이것만 해도 4테라헤르츠죠. 그럼 우리 밴드위스가 4테라헤르츠이기 때문에 그 나이키스트 밴드위스로 계산해봐도 8테라 bps가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2가 되니까 밴드위스 대비.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높은, 이 기본 주파수가 높고 밴드위스 폭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전송량도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12네요. 12테라헤르츠. 여기는 33테라헤르츠. 이렇게 데이터 밴드위스가 크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걸 보게 되면, 자, 이거 다 묶어서 보는 거예요. 여기 트위스티드 페어가 감쇄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10의 3승, 6승, 9승에서 봤을 때, 그럼 이 이상에서는 쓸 수 없다는 거죠. 이 이상에서는. 그 다음에 코엑스 케이블은 이렇게, 이 이상에서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광 케이블은 여기 이 부분. 이거보다 낮은 거는 오히려 이제 얘는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기본 속도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와이어리스 무선 통신을 보게 되면, 자, 무선 통신의 주파수로 분류를 해서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1GHz에서 40GHz까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마이크로파 주파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지향성인 빔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프리퀀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지향성 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지향성 있는 빔이 가능하고, 포인트 포인트 트랜스미션, 점대점 통신에 적합하다. 그다음에 셀룰라이트, 그 위성 통신,
위성통신에서 보통 사용되는 범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보다 낮은 30MHz에서 1GHz, 여기는 이제 다양성, 다방향성, 옴니 디렉셔널, 다 여러 방향이죠. 다방향성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고, 얘는 보통 이제 라디오 레인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3회 10의 11승, 10의 14승이니까 이건 또 빛의 영역이죠. 그래서 인프라레드, 적외선 스펙트럼이 돼요. 그래서 적외선으로 이제 사용할 때, 이때 이제 여기 이 범위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외선은 보통 이제 단일 방이나 이런 데처럼 한정된 지역 내에서 근거리 점대점이나 아니면 멀티포인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안테나라고 하는 거는, 안테나는 이제 전자기 에너지를 방사하거나 레디에이션 쏘거나 받는 데 사용되는 어떤 전기적인 도체죠. 그래서 우리가 안테나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수신 TV 안테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쏘는 송신 안테나도 있잖아요. 송신과 수신, 이걸 담당하는 안테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신호를 전송할 때 송신기로부터 나온 라디오 주파수,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는 안테나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쏘는 거예요. 이제 공기 중으로 쏘는 거죠. 그리고 신호를 수신할 때는 안테나에 모인 전자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수신기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뭐 라디오 주파수 뭐 이런 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안테나에서 전자기파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이 안테나가 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통신, 이게 같은 안테나에서 이제 트랜스미션과 리셉션 둘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거에서. 자, 방사 패턴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모든 방향으로 다 이 전력은 모든 방향으로 방사가 돼요. 전력은. 하지만 모든 방향에 대해서 동등하게 성능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에 더 이 성능이 더 많은 파워가 전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나가긴 하는데 동일하게 나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사 패턴은 이제 그래픽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안테나를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안테나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라고 해서 이제 등방형 안테나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안테나예요. 가장 이상적인 안테나고, 이거는 이제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전력을 방사하고, 그리고 이제 공간의 한 점상으로, 여기 뭐 뒤에 나오겠지만 공간의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쏘게 되면 동일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안테나를 이제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라고 부르는데, 실제 이제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모델이죠. 이상적인 모델이고, 보통 이제 구 형태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 파라볼릭 안테나, 우리 보통 이제 위성 안테나라는 위성 방송과 관련된 걸 보면 이런 파라볼릭 안테나를 많이 쓰죠. 접시형 반사 안테나죠. 접시형으로 되어 있는 접시형 반사 안테나. 그래서 이 중간에 포커스가 있으면은 어떤 방향으로 보게 되면 이 점을 중심으로 요게 모양이 되는 거죠. 반대로 리시브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면 이 지점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 접시의 크기에 따라서 받는 에너지 양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서 한쪽으로 모이면, 그럼 여기 이렇게 여기에서 수신하는 요 지점이 있죠. 소스. 이건 이제 보내는 거고, 싱커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신을 하면 가장 최대의 전력으로 모이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생각하면 되겠죠. 뭐 돋보기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오목거울이겠네요. 우리 망원경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하는 오목거울도 결국 큰 통의 빛을 한 점으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멀리 있는 것을 확대해서 보죠. 마찬가지로 전자기파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안테나에서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외계와 통신하는 이런 안테나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산에다가 큰 이런 접시 안테나를 만들어서 신호를 모아서 사용을 하는 거죠. 워낙 약한 신호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서 신호를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안테나 이득은 안테나의 방향성을 측정하는 척도예요. 안테나의 방향성을 측정하는 척도고, 이거는 뭐, 임의의 방향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그 안테나 이득이라는 것은 등방형 안테나에 의해서 임의의 방향으로 분사되는 전력과 그 안테나에서 특정 방향으로 출력되는 전력의 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개인.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것은 그 안테나의 방향성의 비율이 되는 거고, 그 전력의 아웃풋으로 결정이 돼요. 아웃풋. 그래서 모든 방향에 대한 것과 그 특정한 방향에 대한 비율,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dB, 데시벨로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테레스트리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서 그 지상 마이크로파 요걸 이제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일종의 우리 저기 위성과 같은 그런 이제 통신에 사용되겠죠. 대부분 이 접시 안테나라고 하는 이 패러볼릭 접시 안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포물선 모양의 접시죠. 대략 지름은 한 3m 정도, 3m가 돼 있고, 안테나는 보통 이제 단단히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고, 예, 수신 안테나로 그 가시선, 라인 오브 사이트, 눈으로 보여야 되죠. 눈으로 보이는 가시선 전송을 하기 위해서 좁은 빔을 발사해요. 좁은 빔을 발사하는 거고, 보통 이제 그 그라운드 레벨보다 높은 지역, 땅보다 조금 위에, 왜냐면 그 가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신은 못 해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높이 만들면 서로 통신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높은 지역에, 그라운드 레벨보다 좀 높은 지역에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안테나 사이 거리를 확장하고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해서 높이 달면 좋죠. 그 다음에 장거리 전송을 하려면은 이 중계탑을 여러 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를 여러 개 연결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쪽 응용을 보게 되면 지상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에는 그 장거리 통신 서비스예요. 얘는 장거리 통신 서비스가 주 목적이고, 동축 케이블이나 또는 광섬유, 이걸 대체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 먼 곳으로 통신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를 설치하기 어렵죠. 그래서 요걸로 먼저 보내고, 그다음 그 안에서 또 다시 이제 유선으로 통신을 하는 그런 형태를 썼던 거죠. 마이크로파 설비는 이제 동일한 거리 대비해서 동축 케이블보다 훨씬 적은 증폭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대신에 시야 내 전송, 라이드 오브 사이트, 보이는 전송해야 돼요. 이 동축 케이블은 뭐 안 보이도 땅 속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지상 마이크로파는 그 보이는 거리,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는 음성이나 텔레비전 전송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CCTV나 뭐 랜 이런 걸로도 또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성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마이크로파 성능을 보게 되면 뭐 대역폭 7, 30, 40, 220 이거에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데이터 비율은 대략 이제 뭐 7MHz 밴드위스를 갖고 있으면 12. 그러니까 밴드는 2GHz 대역이에요. 2GHz 대역에 7MHz가 있으면 12Mbp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죠.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뭐 4기가에서 한 6기가 정도 요 좀 되겠네요. 이 여기 대역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또 뭐 가끔 이제 11기가 이런 정도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12GHz 대역은 유선 TV 이런 쪽에서 또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곳, 보통 많이 사용되는 범위는 이쯤에서 이 속도로 주고받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성 마이크로파, 위성으로 통신하는 거죠. 위성 통신이에요. 위성 통신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일종의 통신 위성이 그 중계국이 되는 거죠. 통신 위성 자체가 통신 위성이 그 이 중계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아니 두 개 이상의 기지국, 지상국이라고 해야 되나? 지상국, 그라운드 스테이션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고요. 거기 이제 업링크와 다운링크 얘들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 하향. 보통 이제 상향해서 주파수로 어떤 특정한 주파수로 데이터를 받고 하향할 때는 또 다른 주파수를 이용해요. 주파수가 겹치면 그 통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파수를 바꿔서 보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뒤에 그림에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고 보통 그리고 단일 궤도 위성은 뭐 트랜스폰더 채널이라고 해서 트랜스폰더 채널 또는 트랜스폰더 불리는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그림은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를 나타내는 건데 일반적인 그 통신 위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이제 기지국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둘 사이에 예를 들어 앞의 경우에 라인 오브 사이트 가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위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구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와 여기가 서로 통신을 해야 되면 서로 이렇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위성이 있으면 얘를 통해서 통신하고 이쪽으로 받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하나의 지상 송신, 지상에서 이제 업링크에서 보내면 그 다음에 여러 애들이 이제 점대점 링크로 여러 애들이 이 수신국에서 통신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저기 뭐 영상 TV 서비스라든지 위성 방송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통신 위성이 효율적으로 동작하려면 지구를 중심으로 이 위성이 딱 고정돼 있으면 좋죠. 고정돼 있어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여기에 맞춰서 계속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고정돼 있는 그 위성을 정지위성이라고 부르죠. 정지위성. 고도가 대략 35km인가 뭐 그쯤 35km 그쯤 36 정도 되죠. 그쯤에 있는 위성을 그 정지위성이라고 부르고 거기에를 위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지역에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통신을 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그 위성이 되겠죠. 자, 위성에서 사용하는 가장 그 이제 효율적인 그 응용 분야는 일단 TV 분배. 이거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실제로 우리 뭐죠? 그 TV 방송이 뭔지 모르겠네. 위성 방송 우리나라도 한참 됐죠. 서비스 시작한 지. 그다음에 장거리 전화, 사설 기업망, 그다음에 이거는 GPS. GPS는 요즘 이게 더 훨씬 더 많이 쓰이겠네요. GPS가 우리 뭐 내비게이터 없이는 이제는 생활할 수 없잖아요. 내비게이터는 이제 휴대폰에도 다 GPS 수신기가 들어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 지도로 현재 위치를 표시하고 어디로 갈지 이렇게 찾아내고 있죠. GP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구를 중심으로 여러 개, 몇 개죠? 스물 몇 개 위성이 떠 있고 여기 한 지점에서 여기 최소 4개만 받으면 4개 또는 3개 받으면 현재 내 위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신호를 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알 거예요. 얘 위치 알고 여기 거리를 알면 여러 개의 위치면 삼각측량에 의해서 내 위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차가 여기 뭐 구름도 있고 반사돼서 오고 하니까 오차가 대략 10m 정도 된다고 하죠. 10m에서 조금 안쪽으로 되는데 각 국가별로 그러니까 미국도 GPS는 이제 민간에 공개가 돼 있지만 그 군사용으로 쓰는 그런 이제 또 포지셔닝 시스템이 있겠죠. 그런 애들은 정확도가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런 거는 지금 쓸 수 없겠지만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로 가는 입장에서 보면 이 현재 위치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VSAT이라고 해서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그래서 뭐 매우 작은 구경의 터미널. 그러니까 이 허브들이 여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요 녀석, 요런 애들이 있고 이 안에서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이 묶음이 그룹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위성을 통해서 특정 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 게 되겠죠.
왜냐면 비용이 비싸니까 1대1로 접속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큰 조직에서만 써야 되는데 이런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서로 이제 묶여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전송 특성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위성 전송 같은 경우는 1에서 10GHz, 1에서 10GHz가 가장 적절한 그 주파수 범위에 해당하게 돼요. 1GHz 이하에서는 좀 심각한 잡음이 발생해요. 1GHz에서는 심각한 잡음이 발생하게 돼서 뭐 전자장치 이런 데서 나오는 인공적인 잡음이죠. 그리고 또 뭐 우주, 태양 이런 데서 발생하는 잡음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10GHz를 넘어서게 되면 대기에 흡수된다거나 아니면 그 강우에 의해서 감소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위성 통신은 1에서 10GHz 여기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밴드위스 업링크의 경우는 5.925에서 6.425GHz 한 중간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다운링크는 3.7에서 4.2 이 범위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에서 대략 4와 6GHz 대역. 여기는 4GHz 대역이죠. 여기는 6GHz 대역. 이렇게 이제 업링크와 다운링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래 있고, 자,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라디오. 우리 그냥 AM, FM 그런 방송 라디오죠. 방송 라디오는 AM과 FM이 있고 대략적인 범위는 30MHz에서 1GHz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포함되는 거예요. UHF, FM 라디오 다 포함해서 이게 되는 거고, 라인 오브 사이트로 제한돼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쪽, 지구로 가려지는 그런 쪽은 사용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방송, TV 방송이나 이런 송신하는 안테나를 보면 굉장히 높은 곳에 배치시키죠. 높은 곳에 배치시키고 산 위라든지 그런데 배치시키고 거기서 쏘는 거죠. 그다음에 멀티패스 인터피런스, 여러 곳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땅에도 부딪히고 물에도 부딪히고 건물에도 부딪히고 그렇게 오게 되면 딜레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받은 데이터가 과거의 데이터가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 때문에 좀 그 이제 품질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적외선. 적외선은 이제 뭐 적외선을 변조하는 그 송수신기가 있어요. 적외선 송수신기. 얘는 당연히 시야 내에 있어야 되고, 또는 뭐 어떤 반사를 통해서 서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적외선과 마이크로파, 앞에서 봤던 마이크로파의 중요한 차이점은 적외선은 벽을 뚫지 못하죠. 적외선은 벽을 뚫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는 이제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는 뭐 보안 간섭 문제가 나타나진 않고, 그 다음에 적외선 같은 경우는 뭐 허가가 필요 없죠. 허가 필요 없고, 주파수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필요 없어요. 사용하기에 편한 거죠. 우리 적외선 통신, 리모트 컨트롤 같은 것도 적외선으로 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아주 단순하게 데이터를 보내는 거지만 어쨌든 가능한 거죠. 자, 여기 무선을 보이고 있는데 무선으로 사용하는 것들. 자, 여기 보면 VHF, UHF, TV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뭐 AM, FM 여기 다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적외선, 가시광선 여기는 이제 테라헤르츠 영역이죠.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들이 정해져 있어요. 주파수가 사용되고 있고, 보이스 프리퀀시 음성이죠. 음성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그 더 낮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쯤이면 되겠네요. 미디엄 여기 AM이 여기 들어가죠. AM이 수천 킬로헤르츠. 그다음에 FM이 80에서 88에서 108 메가헤르츠인가 되니까 뭐 이쪽이 여기가 FM이 되겠네요. FM 주파수. FM 주파수하고 TV 그 2번, 3번, 4번, 5번, 뭐 10번 이렇게 있죠. 그 채널명 거기가 대략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 부분에. 자, 여기 이제 이 지금 무선 전파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라운드 웨이브. 이게 이제 그라운드 웨이브는 지표파라고 하는데, 지표파 전송 같은 경우 이건 이제 2MHz보다 낮은 애예요. 상당히 좀 낮은 주파수죠. 그런 경우에는 이 지구의 우리 곡선에 따라서
데이터가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초단파 뭐 이런 초단파 방송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한 곳에서 하면은 다른 중가에 중계기가 필요 없고 그냥 뭐 전 세계까지는 아니래도 뭐 몇 바퀴를 돌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낮은 주파수 대역들은 훨씬 멀리 가고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겠죠. 느리게 돼요. 속도가 느리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카이웨이브라고 해서 뭐 창공파 이런 것들은 자, 이 안테나에서 전송을 하면 구름이나 이쪽 이제 이 위에 이 대기권에 부딪혀서 반사가 되는 거예요. 지표에 반사돼서 여기 리시브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이 이제 스카이웨이브 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부르게 돼요. 얘는 2에서 30MHz 돼요. 이런 애들이 여기 포함되고 이게 보통 우리 옛날에 햄이라는 뭐 그런 거 있죠.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쓰는 그런 그 무선. 그다음에 CB라고 하는 거, 뭐 동호회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 저기 뭐 택시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무선으로 서로 이제 대화하고 이런 것들 그런 그 밴드가 여기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그 얘기하는 게 ROS, Line of Sight Propagation. 30MHz 이상들은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로 한다면 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여기에 이제 안테나가 있다. 그러면 여기 가려서 직접 통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봤던 위성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중계기 얘와 얘 이렇게 이제 리피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서로 그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가시선 라인 오브 사이트 가시선을 유지해야만 이게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시선만 유지된다면 유지가 안 되면 뭐 지상국이나 인공위성에서 서로 또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지표면을 따라 굴곡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 그 지표면에 굴곡되는 것보다는 더 먼 거리까지도 전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리프렉션이라는 것은 굴절이죠. 굴절. 굴절이라는 거는 그 이 전자기파의 전파 속도가 원래 이제 거의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에 해당하는데 이 매질의 밀도에 따라 이 속도가 달라져요. 보통 이제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3 곱하기 10의 8승의 속도, 진공에서는 여기에 있지만 이 매질이 달라지면 거기서 속도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속도 이 운반되는 이 굴절이라는 게 그 매질이 달라질 때 뭔가 얘가 이제 이 각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진행하는 그 각도가 그걸 이제 굴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속도 대부분이 이제 빛의 속도보다는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한 매질에서 다른 밀도를 가진 매질로 전파될 때 이 속도가 바뀌게 되는 거. 이것 때문에 그 경계면에서는 한번 굴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굴절이라는 게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직선으로 항상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약간 이 굴절된, 꺾어진 이 값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 매질의 밀도에 따라 그게 달라지게 돼요. 그게 이제 인덱스죠. 굴절률에 따라서 사용되는 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밴딩이 생기는 게 뒤에 보시면 자, 실제 이제 안테나가 여기 있고 요 신호가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직진하는 거죠. 직진 신호인데 실제로는 이 여기 우리 대기도 대기 밀도가 다르죠. 공기가 밑에는 많고 위에는 공기가 희박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밀도가 항상 균일한 밀도가 아니라 다른 밀도거든요. 그래서 얘가 전달될 때 굴절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꺾여서 이제 전달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굴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봤을 때 빛의 수평선은 이거지만 실제 라디오 신호의 수평선은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형태의 그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시야 전송. 시야 전송을 보게 되면 라인 오브 사이트 시야 전송의 경우는
그 이제 자유공간 손실, 그 거리에 따라서 신호가 이제 손실이 돼요. 뭐 무선 전송이냐 뭐 어떤 유형에 상관없이 어쨌든 신호는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분산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이제 그 약한 신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거리에 따라서 그런 신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대기 흡수, 그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나 또는 산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흡수가 발생하는 거죠. 거기서 손실이 발생하고 대기 중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 감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로 인한 감쇄는 대략 22GHz 근처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요. 22. 그 다음에 뭐 15GHz에서 가장 덜하고 이런 특성이 있겠죠. 또 산소에서도 흡수가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는 60GHz에서 가장 심하고 30에서는 가장 약하다고 그러고, 이런 종류별로 어떤 대기에서 흡수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멀티패스, 다중경로죠. 다중경로, 벽에 부딪히고 건물에 부딪히고 뭐 대기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땅에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이제 그 간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야 전송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리프렉션, 굴절이죠. 신호가 그때 이제 밀도, 매질의 밀도에 따라서 약간씩 굽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 시야 전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굴절에 따라 이제 굴절이라는 것은 고도에 따라서 신호의 속도가 바뀌거나 그 다음에 대기 상황의 공간적인 변화, 산소가 얼마나 있냐 이거에 따라서 굴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호 속도는 빨라져요.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밀도가 더 낮아지죠. 신호가 빨라지고 전파는 아래로 휘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각 그 손실, 프리스페이스의 손실을 보게 되면, 자, 주파수가 점점 높아지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그다음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손실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멀티패스, 자, 전송을 하는데 여기 전송을 직접 할 수도 있고 갖다 반사돼서 올 수도 있고 여기 반사돼서 오고, 이런 여러 패스, 다중 패스를 통해서 신호를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처리 방법이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땅에 부딪혀서 가는 뭐 이런 이제 멀티패스 간섭이 존재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 그 유도 전송 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이제 봤고, 그래서 트위스트 페어와 동축 케이블, 광섬유 이런 애들에 대해서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무선 전송에 대해서 안테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지상 그 마이크로웨이브, 위성 마이크로웨이브, 브로드캐스트 라디오, 적외선 요런 이제 전송 방법이 있고요. 무선의 이제 전달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지상으로 전달되는 그 지상으로 이제 표면을 따라가는 형태, 그 다음에 반사되는 형태, 대기라든지 땅에 반사돼서 전달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시야 전달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요. 요 시야 전송에서는 이제 자유공간에서의 손실과 대기 흡수, 멀티패스, 굴절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